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계속하겠습니다. 정치 김앤장 1부에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제 그 얘기하죠. 집무실 옮겼대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제가 알기로는 20일까지인가 유효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일까지 더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영장을 집행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집무실로 옮겨가지고 비상근무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근데 당원 명부는 진짜 500만 명이나 되는 당원 명부가 그거는 손댈 수 없는 거죠. 정확히 네네네.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네. 전교조 명단 공개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네, 있었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단언을 못 하겠는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단체든 그 회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또는 어디에 제출하거나 이런 것에 논란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출하라는 거죠. 그렇죠. 제출을 하는데 그래서 전체 명단을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모로 단체 입장에서 곤란한 거는 이 여의도에 한 발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의혹 자체가 그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한 의심이 좀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왜냐하면 특정 종교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금품이 오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억울한 점이 여러모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또 이 여러모로 이제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다들 할 거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의도 사정이 그렇다라는 걸로만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입장은 바꿔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세상에 절대라는 거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이렇게 당원 명부를 공개하거나 또는 영장이 나오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준 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함부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장담을 해가지고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얘기한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가 눈이요 좀 안 좋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망막이 떨어졌었거든요. 왼쪽 눈이. 근데 이 망막이 왜 망막인지 아세요?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막해서 막막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막하다는 거죠. 야,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개그여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청취자분들이 감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막막 이거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막막은 이제 이게 하여간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도 원래 고도근시였는데 수술하고 나가지고 이제 백내장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백내에서 인공 저걸 했는데 제가 안경을 끼는 이유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했느냐. 우리과 교수들도요. 눈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두 분 다 지금 정년하셨는데 우리과 두 분 다 녹내장이에요. 두 분 다 녹내장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윤 전 대통령 말이에요. 이게 녹내장이란 얘기가 지난번에 보도가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위기다. 물론 제가 안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녹내장으로 실명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법무부는 건강 이상 없고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녹내장도 있고요. 또 이제 윤 대통령이 당뇨도 있다 그러거든요. 당뇨로 눈이 안 좋을 정도면은 굉장히 진행된 당뇨고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 약도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원래 처방받은 약을 못 가지게 하는 바람에 심하면 약 가지고 안 돼요. 주사.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구치소에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진단받은 걸로 처방받은 약을 이제 들어가서 약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이제 손발도 이제 괴사돼가지고 절단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당뇨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당뇨 상황에서 눈이 합병증으로 그래서 눈이 본인 당사자는 눈이 지금 안 좋다, 잘 안 보인다, 희끄무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밖에 사람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괴사되면 손이나 발은 색깔이 변해요, 까맣게. 그래서 눈이 딱 띄지만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건 이거는 안과 가서 정밀 기계로 진단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그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병원 구치소 안에서는
그런 의료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예. 겉에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구치소 안에 있으면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아니, 뭐 그거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증상이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떠나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건강 관련된 그 이상 신호가 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맞을 거고 또 하나 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건데 안과에서 앉아서 이제 검사받는 모습 그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 뭐 수갑차고 앉아서 안과 진단을 받는 그런 또 사진도 돌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또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합성인지 모르죠. 합성해서 모르는데 AI가 하도 그런데 의사에 가서 그러니까 가는 출도하는 그 상황 이동하는 상황에서 수갑을 찰 수 있지만 의사 진료받는 그 상황까지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친 인권 침해다. 이 문제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인권 침해는 하지 말아야죠.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모로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구치소 측과 법무부가. 그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제 확인을 정확히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이제 확인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외부 진료도 어쨌든 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의 설명에 의하면 적절한 어쨌든 이 의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먹어야 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는 지금 어쨌든 제대로 된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료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로인 상황으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얘기를 잘 맞춰서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이제 재판 출석이라든가 조사에 불응한다든가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이제 응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당화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건강 문제와는 별개의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얘기와는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실하게 이런 부분들은 또 해줘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인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술 거부권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진술 거부권은요. 그 누구나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됐어요. 내가 이제 수사받을 때 난 진술하지 않겠다. 그 조국 전 대표도 그랬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받을 때 본인 혐의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수사받으러 가가지고 미리 출력한 그 A4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쭉 읽고 나머지 질문하니까 그 질문한 거 거기 다 이면 거기 안에 다 있다 하면서 진술을 거부한 적도 있었어요. 이재명 전 대통령, 그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정경심 여사도 그랬었고 진술 거부권 그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법에 보장된 누구나 다른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 너무 민주당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무슨 큰 범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겠다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의자를 들고 옮겨서 데리고 가려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거는 카메라에 노출시킬 의도가 가진 굉장히 정치적 행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왜 변호사가 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변호사 왔으니까 얘기해봐라라고 이제 이제 수사팀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바깥에 나가면은 변호사가 있으니까 잠깐 나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결국 안 나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는 변호사가 오면 2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 특검팀이 말한 것은 1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층 사무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쪽 문 열지 않습니까? 그럼 바깥에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따른 거예요. 만약에 따라갔으면 완전히 말려드는 거죠. 유인을 해가지고 옮겨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 했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검이 이거는 애당초 어떤 진술을 듣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카메라에 노출시켜서 망신을 주고 아주 인격을 좀 말살하려는 이런 정치적 보복의 어떤 의도가 좀 배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비판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조금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의적 비판이 가능한 거겠죠. 예.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국민의힘 분들은 거의 뭐 조국 사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 조국, 뭐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뭐 거의 뭐 조국 대장경인데 얘기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도의적 비판을 했죠. 조국 혁신당 전 대표가 재판에 나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는 형사소송법 몇 조에 따라서 진술 안 한다 이 얘기 반복한 것도 뭐 평론가 레벨에서는 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다라고 도의적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비판이 가능한 건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나는 진술 거부권을 이미 행사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사기관이 저한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구치소의 구조라든가 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뭐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특검 측이 여러모로 뭐 논쟁을 벌일 사안이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왜 응하지 않고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여러모로 이제 문제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분도 지금 출소하자마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이제 본인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정치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행보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이 왜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입장을 내지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국민들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사과합니다. 사면 받고 나왔습니다. 다시 반성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나는 억울하게 갔다 왔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6월에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심판받아가지고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DJ를 이제 묘목에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왜 DJ 묘목에 갔겠습니까? 호남표대요. 호남표. 지금 조국 혁신당은요. 호남에서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호남과 수도권 이 두 군데인데요. 호남에서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생각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진 이유는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좀 견제하라 그런 용도로 저는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지금 고분고분하잖아요.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고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육선 의원인데 세상에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앉혔습니다. 그 지금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마 법사위원장 후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미처 틈을 주지 않고 바로 내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 누구 앉힌지 아세요? 서삼석 전 의원이라고. 이분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체포 동의안 이제 당 대표 시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체포 동의안에 동의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언론에 다 명단이 다 공개됐었죠. 이런 사람들이 또 잘 동의했을 것이다. 추론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다 동의했을 거라고 공개됐던 명단인데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다른 사람을 측근에 두고 있다는 것은 뭐냐? 내년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서 압승하면 뭐가 있죠? 바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1년짜리 당대표예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이겨야지 그다음 당대표가 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그다음 당대표에서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하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비명 행사를 시켰던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내년에 당대표 연임하면 뭘 하겠습니까? 비정 행사를 할 거예요. 정청래가 아닌 사람도 호남과 수도권에 싹 다 물갈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인 대선 주자가 확실한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조국밖에 없는 거예요. 조국 전 대표 풀어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 그러면 내년에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 연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남표를 의식한 DJ 묘역에 참배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되라는 의도로 이제 한 거냐, 그거는 잘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누가 근데 알겠습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거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 구도가 예를 들면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이런 구도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중도적으로 가겠다, 실용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같이 조합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일종의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모습처럼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조선일보의 해석입니다. 그런 구도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일종의 진영 챙기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강경파적인 모습,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습 이런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요 보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전제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가지고 이런 구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 오늘 조국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은 민주당보다 약간 더 왼쪽에 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것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 대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조국 혁신당에 지금 자리를 찾겠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하고 일종의 갈등과 견제 구도는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그 갈등과 견제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명성 경쟁 구도로 될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정하는 구도는 이제 그 구도가 아닐 것인데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통해서 성명성 경쟁을 하는 전체 여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게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오든지 간에 이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구도에서는 만약에 지방선거 패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쪽은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이끄는 어떤 선명성 경쟁의 구도가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그러면 더 선명한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제 조선일보식 해석으로 보면은 그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구도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사면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뭐 그게 의도대로 안 되는 사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거 외에 정청래 대표를 만약에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통령에게 있으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면의 어떤 핵심이 과연 정청래 대표 체제를 흔드는 것이냐, 견제하는 것이냐, 요거는 이제 따져볼 점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범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조국 혁신당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형기를 뭐 거의 채웠을 때 그 시점에 이제 사면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사면해 준 것에 대한 효과는 없는 상황에서 역풍만 불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이 정도 판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초.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그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잘 나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40초. 네, 좀 성과를 낼 거라 봅니다. 조국 혁신당은요. 사실상 1인 정당이랑 다름없어요. 조국 네. 전 대표가 없는 조국 혁신당은 혁신이 안 되는 정당이에요. 조국 업당이 되죠. 조국 업당이 되는데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은 분명히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팬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팬덤을 10분 활용해서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아주 손쉽게 당대표 올라오면서 활동을 할 거라 봅니다. 지금은 조국이 땅이 됐네요. 네, 조국이 땅 됐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똥또로똥똥똥 똥똥또롱똥똥똥 하이생 시작하세요.